것들이 발생을 하는데 이 과정을 이제 퍼멘테이션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 산소는 필요는 없죠. 산소가 들어가는 반응이 아니기 때문에 어네로빅한 상태에서도 퍼멘테이션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산소가 있는 완전히 얘네들이 이제 옥시데이션 될 때는 일단 파이루베이트 뭘로 바뀌었어요? 네? 아세틸코에, 그렇죠? 아세틸코에로 바뀌었는데 이때는 이제 카본이 이거 3개짜리가 2개가 되니까 여기 당연히 이제 CO2가 빠지고 이것도 옥시데이션 되는 거니까 여기도 이제 NADH가 그렇죠? 나옵니다. NADH가 나오고, 그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아세틸코에가 궁극적으로는 완전히 CO2 2개로 옥시데이션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을 뭐라고 했어요? TCA 사이클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TCA 사이클, 다른 말로 어떻게 불러요? TCA 사이클을 C2H 사이클. 왜 그래요? 첫 단계가 그렇죠? 첫 단계가 C2H라서 그런 거 뭐 크랩 사이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옥살로 아세테이트하고 아세틸코에가 합쳐가지고 C2H 만들어지는 게 첫 번째 단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 과정 거치면 얘가 이제 탄소가 몇 개짜리겠어요? 그러면 2개, 4개니까 이게 6개짜리인데 이제 이걸 돌면서 이산화탄소가 2개가 빠지겠죠. 2개가 빠져서 다시 이제 탄소 4개가 되는 거고, 이때 이제 옥시데이션 반응이 계속 일어나서 옥시데이션 반응이 몇 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기억나요? 4개 일어났어요. 그렇죠? 4번 일어나고 3개는 NADH가 이제 NAD가 전자를 받아서 NADH가 되고, 하나는 FAD가 전자를 받아서 FAD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수키네이스, 퓨마레이트 같은 뭐 엔자임 같은 경우에는 FAD를 코팩터로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됐었고, 또 이 중간에 하나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하나 있었죠. 그렇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GTP가 만들어지지만 하나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이제 기질 수준의 인산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여기서 글라이콜리시스에서도 뭐 ATP가 만들어질 때 뭔가 기질이 전환이 되면서 에너지가 많이 방출해서 그 힘으로 ATP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그냥 서브셀 레벨 포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서 글라이콜리시스에서 일어나고 TCA 사이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궁극적으로 여기서 뭐 만들어진 NADH도 있고 여기서 나온 NADH도 있고, 얘네들이 궁극적으로는 다시 이제 ATP, 여기서는 ATP는 하나밖에 안 만들어졌잖아요, 그렇죠? ATP 하나밖에 안 만들어지니까 여기서 만들어진 NADH나 FADH가 어디를 전자 전달계죠? 전자 전달계를 통해서 이제 이게 NADH가 산화가 되면은 NAD 플러스, H 플러스 이렇게 될 텐데, 이 과정에서 전자가 발생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전자가 여러분들 저번에 배웠던 전자에게 컴플렉스를 통해 쑥 가게 되면 그 과정에서 뭐가 발생이 돼요? 이제 멤브레인에 이런 이제 컴플렉스들이 있는데, 이제 전자가 일단 쭉 이동하다 보면은 여기 프로톤이죠? 프로톤이 펌핑이 되는 거죠. 프로톤 펌핑이 되고, 그러면은 프로톤이 여기 이제 쌓이니까 어떤 그레디언트가 생기잖아요. 케미컬, 일렉트리컬한 그레디언트가 생기는데, 그걸 이제 프로톤 모티브 포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안으로 들어오고 싶은 그런 힘이 있겠죠. 그래서 여기 뭐가 있어요? ATP 센세이즈가 있죠. 센세이즈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면서 그 힘으로 여기서 이제 ATP가 만들어지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ATP가 만들어지는 거를 옥시데이티브 포스피레이션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옥시데이티브 포스피레이션이고, 최종적으로 전자는 이제 산소가 받아서 프로톤과 합쳐서 물이 되는 경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옥시데이티브 포스피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누가 옥시데이션 됐어요? 산화죠. 뭐 NAD 얘네들이 산화가 되면서 인산화가 되는 거를 이제 옥시데이티브 포스피레이션을 통해서 ATP가 만들어진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얘가 이제 NADH부터 출발을 하느냐, FADH로부터 출발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이제 프로톤, 펌핑되는 프로톤 양이 달라지죠. 그래서 대충 NADH는 몇 개의 ATP를 만든다고 했어요? 한 2.5개, FADH2는 한 1.5개 정도의 이제 ATP를 이 과정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렇죠? 그런 전자 전달계 이런 걸까지 되면은 완전히 ATP를 그냥 글라이콜리시스를 할 때보다 더 많이 이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얘기를 했었고, 글루코즈 말고 다른 뭐 물질들, 뭐 패치 애시드라든지 뭐 아미노산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양한 이제
경로를 거쳐서 분해되고 또 뭐 합성되고 할 수 있고 이런 대사가 문제가 있으면 여러 가지 뭐 질병이 걸릴 수 있고 이런 얘기까지 있고 미생물 대사를 이용해서 우리가 많은 인간에 유리한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뭐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제 오늘 할 내용은 세포가 인터널 인바이먼트 자기의 이제 내부 환경을 유지한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공학생물 시간 처음 한 지가 벌써 한 달이 넘었네요, 그렇죠? 3월 첫 시간에 우리 뭐 생물체 측정 쭉 얘기를 하면서 이런 타이틀이 한번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인터널 인바이먼트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게 뭐였어요? 멤브레인이죠. 플라스마 멤브레인, 셀을 둘러싸고 있는 멤브레인이고 거기에서 어떤 물질 수속 그런 기능에 의해서 이제 세포의 내부 환경이 유지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이제 그런 내용을 이번 시간에 다루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멤브레인에 있는 이제 트랜스포터, 특정 물질 수송에 관련한 트랜스포터들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고, 또 이제 트랜스포터가 굉장히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들이 뭐 세포 생명 활동에서 엄청 많지만 그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요 뉴로 트랜스미션, 신경 전달에 있어서 이런 물질, 특히 아이온들의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례로 하나 볼 테고, 그다음에 이제 영양분, 여러분들도 점심 먹으면 잘 소화가 돼가지고 그렇죠? 영양분을 공부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뉴트리언트의 트랜스포트에 대해서도 볼 테고, 그다음에 이제 물의 트랜스포트죠. 워터 밸런스에 대해서 오스모시스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정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제 셀 멤브레인이 어떻게 생겼는지 우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여러분 잘 알듯이 이제 세포막을 이루는 가장 주성분이 이제 포스폴리피드잖아요, 그렇죠? 포스폴리피드 있지만 이런 포스폴리피드로 되어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스테롤이 박혀 있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스테롤이 있어요? 콜레스테롤이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이렇게 곰팡이 같은 경우에 뭐 에르고스테롤이라고 해서 이름이 좀 모양이 좀 다르지만 이제 스테롤이 있고, 그 스테롤은 여기에 박히면서 이제 플루이드티를 조금 낮추는, 그렇죠? 좀 유동성을 좀 저하시키는 그런 쪽으로 작용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막에 셀 멤브레인에 이렇게 리피드만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다시피 굉장히 이제 다양한 단백질들이 여기에 이제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의 기능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얘네들의 기능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리셉터일 수도 있어요. 리셉터가 뭐겠어요? 뭐 받아들이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우리 저번에 뭐 뮤테이션 할 때도 뭐 좀 나왔었는데, 그런 뭐 이렇게 그로스 팩터들의 리셉터, 그렇죠? 그래서 뭐 적혈구를 뭐 성장하게 하는 그런 그로스 팩터, EPO의 리셉터 이런 거 얘가 나왔었잖아요. 기억나세요? 그래서 뮤테이션이 생기면은 뭐 적혈구가 더 많이 만들어져가지고 막 이런 사례들 하나를 봤었는데, 그런 식으로 어떤 이제 멤브레인에 뭐 그런 리셉터들이 있으면 어떤 시그널 몰레큘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호르몬일 수도 있고 다양한 뭐 어떤 케미칼일 수도 있고, 뭐 이거를 뭔가 센싱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이제 리셉터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리셉터들이 이제 멤브레인에 있게 되는 거고. 그다음에 어드히전 프로틴은 뭐 말 그대로 뭔가 부착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셀하고 뭐 인터랙션을 한다거나 다른 거랑 부착을 한다거나 할 때 필요한 그런 단백질이 될 수가 있고, 레코니션 프로틴도 뭐 어떤 리셉터랑 좀 비슷할 수는 있지만 어떤 특정한 이제 시그널을 인지하는 뭐 그런 단백질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이번 챕터에서 이제 중요한 이런 트랜스포트 프로틴들이 이런 멤브레인에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멤브레인에 이제 단백질이 부착할 수 있는 방식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거는 아예 멤브레인 스패닝 도메인이 있어요, 그렇죠? 멤브레인을 이렇게 뚫고 이렇게 이제 있는 그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멤브레인에 박히려면은 membrane 요 내부는 다 하이드로포빅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들이 요 하이드로포빅한 멤브레인에 잘 안정되게 있으려면은 아무래도 요 이렇게 뭐 어떤 터널이라고 생각하면 터널의 외부는 좀 하이드로포빅한 게 좋겠죠. 아무래도 포빅해야지 이제 그 주변에 있는 그 패티애시드 체인하고 저런 거부감 없이 잘 어울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둘레는 좀 하이드로포빅한 대신에 안쪽에는 좀 하이드로포빅한 코어를 가지고 있는 이런 형식의 이제 구조를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이렇게 채널 같이 뭔가 이렇게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물질 트랜스포터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런 그다음에 얘네들이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슈가라든지 아미노산, 뭐 아이온 이런 것들의 이제 수성에 관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을 잘 보시면 어떤 애들은 이런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이 없죠. 이런 거를 이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렇죠? 멤브레인을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도메인. 그래서 멤브레인 저기 스패닝 도메인 다른 말로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트랜스멤브레인 도메인 이 표현도 많이 써요 사실은. 그래서 멤브레인에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도메인들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도 있는 반면에 여기 보면 얘네들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냥 뭐 살짝 얹혀 있기도 하고 얘는 뭔가 데코레이션이 되어 있죠. 여기 이제 단백질이 만들어진 다음에 약간 그 리피드 모이어티가 붙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백 트랜슬레이션이 끝난 다음에 어떤 엔자임에 의해서 추가적으로 붙는 거죠. 택이 붙어가지고 우리가 이제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얘를 이제 이런 멤브레인에 데리고 와서 이렇게 부착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붙는 방법도 있고 얘는 그냥 뭐 약간 무임승차, 그렇죠? 어떤 다른 단백질하고 어떤 프로틴 인터랙션을 통해 가지고 멤브레인에 부착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다양한 이제 방식으로 단백질이 멤브레인에 위치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이토졸릭 안쪽 또는 바깥쪽 엑스테리어 페이스의 멤브레인에 이렇게 붙어 있는 그런 단백질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종류의 단백질들이 멤브레인에 붙어서 다양한 조절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이런 멤브레인의 어떤 트랜스포트를 담당하는 그런 단백질들이 있는데 얘들을 통해서 아니면은 그냥 이런 트랜스포터 없이 어떻게 이제 물질들이 멤브레인을 통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서 이제 하나로 정리를 하고 있는데 가장 크게 보자면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있어요, 그렇죠? 수동적인 하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패시브는 말 그대로 그냥 가만히 있어도 흘러가는 거예요. 여러분 강물에 이렇게 나뭇잎을 띄워놓으면은 그냥 이렇게 흘러가죠. 상류에서 하류로 이게 바로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질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따라서 그냥 뭐 자연스럽게 그렇죠? 흘러가는 거가 되겠고 액티브 트랜스포트는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의 역행에서 오히려 농도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가는 거죠. 마치 이제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연어와 같은 거죠. 그래서 거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가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크게 이제 구분을 하자면 두 개가 되는 거고, 그럼 이제 패시브 트랜스포트도 구분을 하자면 디퓨전 그냥 아주 그냥 자유로운 디퓨전하고 퍼실리테이티드 디퓨전이라는 게 있어요. 뭔가 이제 어떤 단백질의 도움을 받아서 디퓨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퓨전이라고 하면 그냥 뭐 도움 없이 그냥 멤브레인을 자유롭게 농도 구배에 따라서 이동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렇게 하이드로포빅한 물질, 그렇죠? 이렇게 멤브레인이 이제 하이드로포빅한 게 이제 메이저가 되기 때문에 거기를 통과할 수 있는 작은 물질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른 도움 없이 멤브레인 안으로 쏙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논폴라한 거, CO나 CO2 뭐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폴라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기체들도 통과할 수가 있는 거고, 이제 폴라하지만 좀 작은 애들, 뭐 물이라든지 에탄올은 약간 폴라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걔네들도 통과는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그냥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쪽으로 이렇게 하는 그런 패시브한 디퓨전에 의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퍼실리테이트 디퓨전이라고 하면은 트랜스멤브레인 트랜스포터에 의해서 이제 디퓨전이 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걸로 이동하는 것은 맞지만 어떤 단백질이 좀 도와주는 거죠. 걔네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거가 되겠는데, 그걸 또 트랜스포트를 도와주는 그런 단백질을 구분을 하자면 채널 프로틴하고 캐리어 프로틴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채널이라고 하면은 딱 약간 터널 같은 느낌, 말 그대로 구멍이 이제 뚫려 있어갖고 그 구멍에 이제 맞는 애들이 이동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채널의 개념이고, 보통 이제 채널로 이동하는 애들은 이온이라든지 물 같은 것들이, 물은 아까 디퓨전 된다고 했지만 또 더 많이 물을 흡수하거나 할 때는 이런 이제 채널 프로틴이라 아쿠아포어라는 뭐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아쿠아포린 이런 것들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캐리어 프로틴은 말 그대로 뭔가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것처럼 잡아서 결합을 한 다음에 데리고 이렇게 이제 이동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패시브한 트랜스포트를 할 때 만약에 이제 뭐 측정을 해가지고 여기 농도예요. 어떤 물질의 농도라고 하고 이제 이건 트랜스포트가 이제 얼마나 됐는지 농도에 따라서 보면은 어떤 물질은 농도가 높으면 그냥 세포 안에 쭉 이렇게 오는 것도 있고, 어떤 애들은 이제 가다가 조금 이렇게 꺾이는 것도 있고 이럴 것 같은데 1번, 2번 중에 저기 디퓨전에 해당하는 게 뭐였어요? 디퓨전. 여기 디퓨전 아니면 퍼센테이지 디퓨전의 어떤 패턴이거든요. 2번? 2번? 왜 2번인 것 같아요? 디퓨전, 프리 디퓨전. 아니 그냥 자유롭게. 응? 농도, 예. 속도 중에 프리한 디퓨전이, 예. 그것도 좋은 생각이고, 또 다른 의견. 응? 농도 평형 때문에 뭐 어떤 게 뭐 같아요? 요게 디퓨전, 손으로 요게 디퓨전 아니면 이게 첫 번째 아니 뭐였어? 요게 디퓨전 아니면 퍼슬리트 디퓨전 아니면 이게 퍼슬리트 디퓨전 이게 디퓨전. 1번, 2번. 1번인 사람, 1번인 것 같은 사람. 요게 디퓨전이고 이게 퍼슬리트 디퓨전. 그다음에 2번인 것 같은 사람. 지금 반반이네요. 반반인 것 같은데 정답은 사실은 이거예요. 프리한 거는 그냥 가는 거죠. 있으면 계속 들어가. 물론 이제 뭐 거기 뭐 세포의 부피, 뭐 캡슐치가 넘어서면은 뭐 한계는 있겠지만, 근데 이 퍼센테이지 디퓨전은 아무리 농도가 높아도 한계가 있어요. 뭐가 리밋이 걸렸겠어요? 단백질. 어차피 이 단백질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아무리 양이 많아도, 그래서 글루코즈 트랜스포터다. 글루코즈가 엄청 많아도 그 트랜스포터의 단백질의 개수가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만 올 수 있기 때문에 너무 많으면은 세츄레이션이 돼요. 이게 이제 퍼센테이지 디퓨전의 어떤 커브고, 얘는 그냥 프리 디퓨전의 커브입니다. 그냥 뭐 이렇게 생각해 보라고 던진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 같은 경우에는 정말 목적을 위해서 에너지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게 농도를 거슬러 가기 때문에 당연히 힘이 듭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어떤 캐리어 프로틴이 필요하는데, 그래서 그 에너지를 어디서 얻느냐, 이 단백질이. 그래서 하나는 ATP예요.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ATP를 열심히 만들어내는 그런 카타볼리즘 과정을 배웠잖아요. 그래서 ATP가 이제 세포 내에서 중요한 에너지원이다라는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지난 시간에는 ATP가 뭐 사용되는 반응 중에 포스포레이션 하는 거, 포스페이트 그룹을 붙이는 거, 글루코즈에다 붙이는 거 이런 걸 봤었고, 여기 트랜스포트, 액티브 트랜스포트 할 때도 ATP가 에너지원으로 쓰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이드롤리시스가 되면서 여기에 결합된 단백질의 모양이 바뀌어서 그것이 이제 어떤 에너지, 일을 하게 만드는 에너지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트랜스포터로 어떤 아이온의 그레디언트가 생겨요. 멤브레인을 두고 안쪽하고 바깥쪽하고 농도 차이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저번 시간에도 저기 프로톤 모티브 포스 봤잖아요. 그래서 프로톤이 밖에 많으면 안으로 들어오고 싶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에너지잖아요. 에너지. 그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다른 이온의 에너지를 이용해서 다른 물질을 트랜스포트 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액티브 트랜스포터의 에너지원은 이제 두 종류가 있다라고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슬라이드가 어떤 트랜스포트에 대한 전체적인 거를 대한 하나로 정리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조금만 더 자세히 보게 되면은, 일단은 이제 채널 프로틴이에요. 아까 채널 주로 이제 이온들, 뭐 소듐, 포타슘, 칼륨, 클로라이드, 아이온 이런 것들의 이제 채널들이 존재하게 되는데, 얘는 컨센트레이션의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패시브하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아까 이제 물도 물은 그냥 멤브레인 통과할 수도 있지만, 이제 물을 더 많이 통과시키기 위해서 아쿠아포린, 물의 어떤
채널 프로틴이죠.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애들은 항상 뚫려 있어요. 항상 열려 있어가지고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이제 항상 이렇게 밀려 들어올 수 있는 이제 그런 채널들이 있는 반면에 게이티드 채널도 있어요. 말 그대로 문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문이 열릴 때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훅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게이티드 채널이 있는데, 그 게이트를 조절하는 거, 문을 조절하는 거는 어떨 때는 이제 볼티지 게이티드 채널이라고 해서 멤브레인의 어떤 포텐셜 이런 게 이제 달라지면서 볼티지의 변화에 따라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채널들이 있고, 리간드 게이트 채널은 뭐겠어요? 말 그대로 채널에 어떤 리간드가 붙는, 리간드라는 의미 알죠? 리간드 뭐가 붙어가지고 걔가 붙으면은 또 모양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에 따라서 문이 닫히고 열리고 하는 그런 채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종류의 채널들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캐리어 프로틴은 여기서 이제 에스코트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이제 글루코즈의 트랜스포터가 되겠는데, 글루코즈에 이제 결합을 해가지고 여러 아니면 다른 물질이 결합을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아니면 또 밖으로 내보낼 수 있는 이제 그런 단백질들을 우리가 이제 캐리어 프로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여주는 거는 다 이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오는 거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뭐 에너지를 발생시키거나 하는 건 없는 거죠. 그렇죠? 에너지를 이용하거나 뭐 이런 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물을 따라서 흘러가는 이게 있는 거고, 이제 액티브 트랜스포트라고 하면은 다른 말로 이제 펌프, 우리가 물을 퍼낼 때는 정말 에너지를 쓰잖아요. 그래서 이제 펌프라는 표현으로 쓰기도 하는데, 이거는 이제 농도를 9배를 거슬러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거슬러서 역행해서 물질을 수송하는 농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이제 에너지가 필요로 하는데, 대표적인 어떤 펌프 중에 하나가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 유지에 굉장히 중요한 펌프 중에 하나가 여기 소디움 포타슘 ATPase라는 펌프예요. 소디움 포타슘 펌프예요, 말 그대로. 여기는 이름에 벌써 ATPase라고 이름이 써 있어요, 그렇죠? ATPase는 뭐겠어요? ATPase는 다 이제 효소에다 많이 붙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ATPase는 하는 일이 뭐겠어요? ATPase, 그렇죠? ATP를 분해하는 거고, 저번에 여기 ATP 신테이즈하고 ATP를 합성하는 거고, 그렇죠? ATPase는 ATP를 분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디움 포타슘 펌프인데 얘는 ATP를 분해하는 효소의 작용까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ATP를 분해하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소디움 포타슘을 왔다 갔다 할 수가 이동을 할 수가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세 여기 밑에 테이블을 보시면은 일단은 여기 이제 인트라셀룰라 컨센트레이션이 있고, 인터스티셜 컨센트레이션이라는 거는 이제 세포하고 세포의 사이에 있는 그 농도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세포 바뀐 거죠, 그렇죠? 세포 사이는 그 세포 입장에서 보면 세포 바뀌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세포 안의 농도, 여기는 세포 이제 밖에 있는 농도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소디움 보면 어때요? 안에는 뭐 10mm몰이 있는데 밖에는 145mm몰이 있죠. 세포 밖에 있는 소디움 아이온의 농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그렇죠? 14배 뭐 높은 거고. 포타슘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안쪽이 훨씬 높죠. 안쪽은 150mm몰인데 밖은 5mm몰이에요.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펌프가 소디움은 계속 퍼내야 되는 거죠, 밖으로. 포타슘은 안으로 들여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는 작용을 하는 게 이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자동으로 뭐 유입이 된다고 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레디언트에 따라서 그냥 이동이 된다고 하면 소디움은 안으로 들어오고 포타슘 밖으로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고 반대로 소디움은 밖으로 계속 퍼내고 포타슘은 안으로 들여보내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에 역행해서 이런 농도의 어떤 세포막을 기준으로 해서 안팎의 어떤 비율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칼슘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의 농도는 거의 0에 가까워요. 그리고 이제 밖에는 한 조금 3mm몰 있는데, 사실은 세포 안에 칼슘 아이온이 하나도 없는 게 아니고, 이거는 이제 프리한 칼슘 아이온의 농도를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칼슘이 뭐 뒤에도 뭐 근육 뭐 이렇게 수축할 때도 보겠지만 얘네들이 시그널링 몰레큘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통 때는 얘네들의 농도를 0으로 만들어요. 어떻게 하면 0으로 만들 수가 있겠어요? 세포질의 칼슘 농도를 0으로 하려면, 프리한 칼슘 농도를 0으로 하려면 어디에 부착시키면 돼요. 단백질에 잡고 있거나 안에
근육 같은 경우 아까 사코플라즘 레티큘럼을 거기 안에 그냥 아예 가둬놓거나 특정한 부위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세포들의 프리리 어베이러블한 칼슘 아이온의 농도는 거의 이제 0에 가까운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다음에 클로라이드 아이온 같은 경우도 이제 바깥쪽에 더 많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듐하고 포타슘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만드는 게 이제 요 소듐 포타슘 ATPase 기능인데 얘네들이 어떻게 작용하는지가 여기 그림에 좀 나와 있어요. 일단은 요게 이제 소듐 포타슘 ATPase인데 얘는 소디움 요게 주황색이 소디움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요 펌프에는 요 3개가 붙을 수 있고 포타슘 2개가 붙을 수 있는 자리가 있어요. 근데 이제 소디움이 먼저 여기 이제 3개가 붙었어요. 붙은 다음에 얘를 이제 밖으로 이제 퍼내야 되는데 이때 ATP 하이돌리시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ATP가 붙어가지고 ATP 하이돌리시스가 되면은 이제 그 ADP하고 포스페이스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요 과정에서 요 뭔가 이제 뭐 ATP가 붙고 하이돌리시스가 되면은 뭔가 구조가 이제 그 힘으로 구조가 변하는 거죠. 구조가 변해서 얘가 이제 위가 열리면서 소디움이 밖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 거죠. 나가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포타슘이 여기 바인딩 사이트 2개가 있잖아요. 여기가 붙어요. 그러면 붙으면서 여기 이제 포스페이시 떨어져 나가죠. 떨어져 나가고 다시 얘도 모양이 또 바뀌면서 안쪽이 열려서 이제 포타슘은 다시 안으로 들어오고 이게 반복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안이 열렸으니까 또 소듐이 붙고 ATP가 붙어서 하이드로시스가 되고 그래서 소듐 밖으로 나가고 포타슘 다시 붙고 밑에 열리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이제 계속 반복이 되면서 소디움 아이온 밖으로 퍼내고 포타슘 아이온 안으로 들여보내는. 근데 이때 ATP가 손모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ATP라는 이제 소중한 우리 글루코즈 먹어가지고 열심히 만들었잖아요. 에너지원을 만들어가지고 이걸 이용을 해서 이제 이런 그 아이온, 소듐하고 포타슘 아이온의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펌프의 에너지원으로 이제 ATP가 사용되는 하나의 예를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의 예는 그 다른 아이언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로 나온 거는 소디움하고 글루코즈의 코트랜스포터입니다. 그렇죠? 보면은 소디움 농도가 밖에 높잖아요. 그렇죠? 밖에 높아요. 근데 글루코즈 농도는 밖이 낮아요. 빨리 안으로 이제 들여보내갖고 얘를 대사하고 에너지원으로 쓰고 싶은데 글루코즈 농도는 더 밖이 낮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밖에 있는 거를 안으로 돌려보낼 때 뭔가 에너지가 필요한데 그때 소디움이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힘을 이용을 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소디움 뭐 바인딩하는 데도 있고 글루코즈가 바인딩하는 사이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디움이 여기 들어오는 요 힘을 이용을 해서 같이 이 글루코즈를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들여보내는 거죠. 소디움은 높은 농도에서 낮은 농도로 오는 거고, 그렇죠? 글루코즈는 낮은 농도에서 높은 농도로 가는 거니까 이제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의 역행해서 하는 액티브 트랜스포트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다른 아이언의 컨센트레이션 그레디언트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한 그런 예가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방향을 보면은 같은 방향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코트랜스포터라고 얘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 신포터, 엔타이포터 이렇게도 얘기해요. 어떤 거는 이제 같은 방향으로 하고 어떤 애는 반대 방향으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참고로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액티브한 트랜스포터는 이런 다른 에너지원을 쓴다는 게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뭐 간단하게 이제 트랜스포터에 대해서 종류에 대해서 봤고요. 그러면은 그것들이 이제 사용되는 어떤 생물학적인 작용 중에 뉴로 트랜스미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신경세포 뭐 다들 한 번씩은 다 보았을 것 같은데 신경세포가 이렇게 생겼죠. 그래서 이제 덴드라이트 수지상 위쪽에 있는 걸 신호를 받아야 되니까 이렇게 막 바지가 막 있고 여기 셀바디가 핵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이제 엑선 해갑이라는 게 있고 이 긴 게 이제 엑소 있고 여기 이제 터미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터미널은 또 다시 다른 신경세포랑 또 연결이 돼가지고 계속 신경이 전달이 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는 이제 모터 뉴런이 있는데 모터 뉴런은 정말 말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근육과 연결된 그런 뉴런이니까
굉장히 먼 길이를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손을 하나 움직이지만 사실 이 짧은 시간에 머릿속에서 이렇게 명령을 내려고 손끝까지 되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명령을 내서 움직이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먼 길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굉장히 길이가 좀 길고 그다음에 이제 여기 이렇게 보겠지만 이제 액션 포텐셜이라는 멤브레인의 포텐셜의 변화가 전기 신호 같은 거죠. 전기 신호를 통해서 이 신경이 전달되는데 먼 길이를 가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그냥 쭉 가기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얘는 인슐레이터가 있어요. 마이엘리시스라고 하는 인슐레이터가 있어갖고 거기 전기를 안 통하는 거죠. 그래서 듬성듬성 통하면서 빨리빨리 이제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제 그러니까 비엔나 소세지 같이 되어 있어서 이 노드를 뭐 랑비에르 노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얘는 이제 머슬 그죠? 근육세포랑 이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신경 전달이 이렇게 이렇게 이런 엑손을 따라서 전달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이제 모식도를 그려주고 있는데 가장 이제 중요한 내용은 여기 보면은 요 오른쪽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편안한 레스팅 상태에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을 표시를 해주고 있는데 안쪽은 이제 마이너스 멤브레인 안쪽은 마이너스 위쪽은 이제 플러스 그렇죠? 차지로 이렇게 이제 포텐셜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게 그냥 레스팅 상태, 그냥 평안한 상태가 되는데 뭔가 이제 신호가 전달이 되면은 이게 이제 뒤바뀌는 거잖아요, 그렇죠? 안이 플러스가 되고 바깥이 마이너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때 발생하는 포텐셜을 우리가 보통 액션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액션 포텐셜이 요 이제 엑손을 따라서 옆으로 계속 전파되는 식으로 해서 신경에 전달이 이루어지는 게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요런 액션 포텐셜이 어떻게 발생하고 다시 원상 복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이 중요할 텐데 여기 보시면은 이제 소디움이 들어오고 뭐 포타슘이 나가고 이런 표시가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이제 어떤 아이온들의 포타슘, 소디움 아이온들의 출입에 의해서 그러면 이제 어떤 채널 프로틴이 관여하겠죠. 그거에 의해서 액션 포텐셜이 발생하고 옆으로 이동하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이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러면은 이 포텐셜, 멤브레인 포텐셜이라는 게 뭔지 그치? 좀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그냥 멤브레인 포텐셜은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안과 밖에 일렉트릭 포텐셜의 이제 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준은 그냥 안으로 해서 기준 이렇게 측정을 할 때 안으로 기준을 해서 안하고 밖에 차를 우리가 멤브레인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멤브레인 포텐셜을 만드는데 기여하는 이온들이 있을 텐데 걔네들은 이제 이거는 케미컬 그레디언트에서 생기는데 멤브레인을 통해서 퍼미어블한 이온, 그러니까 이동 가능한 이온들에 의해서만 이 멤브레인 포텐셜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뭔가 움직일 수 있는 이 멤브레인을 중심으로 해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애들에 의해서만 멤브레인 포텐셜이 결정이 되고 전혀 이동할 수 없는 애들, 꽉 박혀 있는 안에만 계속 있고 밖에만 계속 있는 그런 이온들에는 이 멤브레인 포텐셜에 기여를 안 한다라는 게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저기 학생물학부 뭐 다른 거 학생들 있지만 학생물학부 졸업할 때 맨날 동창 회장님이 졸업 선물로 책을 한 권씩 줘요. 주는데 이번에 주신 책의 제목은 행동하지 않으면 인생은 바뀌지 않는다라는 책이었어요. 그래서 행동하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지 않으면 멤브레인 포텐셜을 바꿀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 이렇게 모든 저번에도 제가 열심히 노력해야지 나중에 회의하고 한다고 했는데 모든 인생의 어떤 철학적인 진리는 이 생물학에도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뭔가 움직여야지만 멤브레인 포텐셜에 기여를 할 수가 있다는 거고. 그러면은 이제 어떤 아이온에 의해서 발생하는 그런 이퀄리비엄 포텐셜이라는 거는 일렉트리컬 포텐셜이 케미컬 포텐셜과 이제 같을 때 이퀄리비엄에 도달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차지를 띠고 있기 때문에 케미컬 포텐셜은 그냥 케미칼의 어떤 농도 구배에 따라서 생기는 포텐셜이 케미컬 포텐셜이에요. 일렉트리컬 포텐셜은 뭐겠어요?
얘가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얘가 이제 차지가 변하잖아요. 얘가 움직이면서 그렇죠? 차지가 변하면서 생기는 포텐셜이 있겠죠. 그게 어떻게 딱 맞아 떨어졌을 때가 이제 이퀄리브리엄이 되는 건데 그때 이제 포텐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뭐 널스트 이퀘이션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본 적도 있죠, 그렇죠? 본 적도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식을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안쪽에 있는 뭐 이온의 농도 얘가 이제 왔다 갔다 하는 이온이라고 하면 바깥쪽에 있는 농도에 이제 로그 값하고 G는 그냥 그 차지죠. 뭐 이렇게 포타슘이라면 플러스 1, 뭐 클로라이드 아이온 같은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칼슘 같은 경우에는 뭐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페라데이 상수고 뭐 이거는 다 아는 RT는 다 아는 값이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이퀄리브리엄 포텐셜 어떤 이온들의 농도 고배에 따른 어떤 이퀄리브리엄 포텐셜이 결정이 되게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 뭐 이렇게 하나 예를 보게 되면은 이게 멤브레인이 있어요. 멤브레인이 있고 이제 안쪽이 있고 바깥쪽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그 소디움 포타슘 펌프에 의해서 소디움이 밖에 많죠. 그렇죠? 파란색이 밖에 많고 포타슘 빨간색은 안에 많아요. 그렇죠? 안에 많고 얘들이 이제 차지를 띄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다시 음이온하고 뭔가 이렇게 인터랙션 좀 하고 있겠죠. 그래서 소디움은 여기 클로라이드 아이온, 클로라이드 아이온도 밖에 많았잖아요. 이렇게 하고 있었고 안쪽에 있는 뭐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어떤 뭐 단백질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몰레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세포 안에 이제 얘네들이랑 이렇게 인터랙션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보통 상태에서는 요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어요. 포타슘 채널이 열렸고 얘는 그냥 채널이에요. 어떤 펌프가 아니라 그래서 농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는 거니까 당연히 세포 안에서 그렇죠? 밖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생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여기 이렇게 얘가 워낙에 안에 있었던 게 밖으로 간 거야. 그렇죠? 밖으로 갔어요. 그럼 이제 밖으로 가는 순간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은 이 포타슘이라는 케미컬의 농도가 이제 바깥이 높아지는 거죠. 근데 동시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요? 안쪽에 네거티브 차지가 생기는 거죠. 네거티브 차지가 또 빌드업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뭐 얘가 막 계속 나가보는 농도 그레디언트만 사실 얘가 뭐 차지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거 완전히 열려 있으면은 요 포타슘이 그냥 차지가 없이 0이다라고 하면은 1대1이 될 때까지 다 나가겠죠. 완전히 평행이 될 때까지. 그렇죠? 다 나갔는데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래요? 네거티브 차지가 이제 막는 거죠. 일렉트리컬 그레디언트가 또 생기는 거예요. 얘가 나가면서 그러면 이제 걔가 어떻게 보면은 더 이상 못 가게 하는 힘으로 작용을 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케미컬 포텐셜하고 일렉트리컬 포텐셜. 그러니까 여기 네거티브 차지가 안쪽에 생기니까 이제 얘는 파자틱 차지를 또 데리고 오고 싶은 또 그런 의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걔네들이 힘겨루기를 하다가 또 협상이 되는. 우리 지금 이제 트럼프가 관세 협상을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뭔가 이제 힘겨루기를 하다가 어느 정도 이제 협상이 되는 이퀄리브리엄에 도달을 하면 더 이상 이제 포타슘 아이온이 밖으로 안 나가겠죠, 그렇죠? 그때가 우리가 이제 평행 이퀄리브리엄 얘기를 합니다. 그때 이제 포텐셜을 우리가 널스트 이퀘이션에 따라서 우리가 대입을 해보면은 안쪽에 있는 포타슘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이거랑 밖에랑 하면은 한 마이너스 70ml 정도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신경세포에서 그냥 레스팅 포텐셜 그냥 편안한 상태에서는 이런 이제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요거에 의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게 포타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소디움은 채널은 안 열려 있어요, 그렇죠? 소디움은 요 레스팅 포텐셜에는 기여를 못하는 거예요. 이동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포타슘이 요 레스팅 포텐셜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포타슘에 의한 게 거의 마이너스 70mV 정도가 되기 때문에 이게 이제 레스팅 포텐셜이 되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이제 그런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막 본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무 일이 없을 때 평안한 상태에서 포타슘 채널이 열려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한 마이너스 70mV 여기 보시면은 이게 한 마이너스 70mV 정도의 이제 멤브레인 포텐셜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건 당연히 뭐 세포마다 다 다르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래도 좀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채널도 다 다르고 이제 신경 세포에서 일반적으로 한 요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아까 이제 그 액션 포텐셜이 이제 발생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뭔가 조금씩 이제 뭐 이렇게 우리 이렇게 신경세포가 있으면 우리 시냅스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시냅스 그래서 뭔가 신경세포랑 신경세포가 만나는 이런 접점이 있는데 이때 이제 뭐 뉴로 트랜스미터 이런 것들이 이제
그런 말 들어봤죠? 뉴로 신경 전달물질 것들이 멤브레인과 퓨전을 하게 되면은 이게 릴리즈가 되잖아요. 릴리즈가 돼서 그 다음 신경세포가 여기 이제 시그널을 받아서 먼저 여러 가지 뭐 소디움 채널이 열리고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면은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은 밖에 있는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조금 뭔가 포텐셜이 파지티브 쪽으로 가겠죠. 네거티브 쪽에서 이제 위쪽으로 갈 거 아니에요. 조금 가다가 어느 정도 이제 도달을 하게 되면 어떤 트레시홀드라는 것이 뭔가 정말 요거를 넘어서는 순간 뭔가 딱 트리거가 돼가지고 그 트레시홀드를 넘어가게 되면은 이게 이제 소디움 채널이 이제 막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볼티지 게이트 아까 소디움 채널 이런 거 얘기했었는데 소디움 채널이 요 정도의 이제 포텐셜에 도달을 하게 되면은 그 볼티지 게이트 소디움 채널이 탁 열려요. 그러면은 밖에 있던 소디움 아이온들이 이제 기다렸다는 듯이 안으로 툭 들어오겠죠. 그렇죠? 훅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완전히 바뀌겠죠. 차지가. 맞아요? 요 계산식에 넣어보면은 이게 이제 아까 포타슘 많이 많았지만 소디움은 밖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플러스 쪽으로 얘들이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액션 포텐셜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멤브레인이 디폴라라이즈가 됐다라는 표현입니다. 디폴라라이즈. 그러니까 그냥 보통 상태가 이제 폴라라이즈된 상태예요. 안이 네거티브고 바깥쪽이 파지티브인 요거를 이제 폴라라이즈된 상태라고 하는데 이게 반대로 됐잖아요. 그래서 디폴라라이즈가 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해서 얘들이 이제 쭉 올라가는 거죠, 그렇죠?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워낙에 처음에는 이제 소디움 채널이 닫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열려가지고 그렇죠? 디폴라이즈가 되면서 소디움이 안으로 들어오면서 이제 차지가 완전히 앞뒤가 그렇죠? 안팎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이런 상태가 되면은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한 거가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시 정상 이제 얘는 이제 신호는 계속 옆으로 가는 거고 다시 이제 정상으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때 작용하는 게 이제 볼테지 게이티드 포타슘 채널이에요. 그래서 얘는 또 열리는 거죠. 이 볼테지가 이제 변했을 때 포타슘 채널이 나중에 좀 열리게 되면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겠어요? 안에 있던 포타슘이 밖으로 막 나가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다시 리폴라라이즈가 됩니다. 이렇게. 그렇죠?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볼테지 게이트 포타슘 채널에 의해서 다시 리폴라이즈가 되는데 너무 이제 너무 많이 빠져나가면은 마이너스 70보다 더 아래로 그렇죠? 밝힐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퍼 폴라레이션이라는 것이 마이너스 70보다 더 네거티브한 쪽으로 그렇죠? 폴라라이즈가 되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제 정상으로 이제 안정을 되찾는 거를 도와주는 거는 아까 배웠던 이제 소디움 포타슘 펌프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만 봐도 포타슘 채널 그다음에 볼테지 게이티드 소디움 채널, 포타슘 채널 아니면 소디움 포타슘 리피드 이런 다양한 그쵸? 채널들이 이런 신경 전달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되시겠죠? 그 점은 대충 이해가 되시죠? 좋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또 하나의 얘는 머슬. 우리가 이제 근육을 이제 컨트랙션을 될 때의 신경 전달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까 여기 이제 신경세포였어요, 그렇죠? 아까 그 엑손이 있었고 긴 신경이 전달되고 여기 마지막에 이제 시냅스라고 하죠. 여기 시냅스가 있는데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한 건 이제 근육인 거예요, 근육. 그래서 최종적으로 신경이 이제 근육과 연결되는 그런 그거를 뉴로 머스큘라 정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말 그대로 신경세포하고 근육세포하고 만나는 정션이에요.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이제 베지클, 뭔가 뉴로트랜스미터를 포함하고 있는 그런 베지클이 여기서 제가 신호가 전달되면은 여기서 이제 릴리즈가 되는 거죠. 릴리즈가 되면은 이게 이렇게 4번으로 표시한 거는 요 뉴로트랜스미터 아세틸콜린의 뭐 리셉터예요. 리셉터. 그래서 결합을 하는 건데, 근데 그냥 얘가 보통 리셉터 말고 어떻게 생겼어요? 약간 채널처럼 생겼어요. 채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뉴로트랜스미터가 결합을 하면은 이제 채널이 열리는 거예요. 열려가지고 이제 소디움 채널인데, 얘가 그래서 소디움 채널이 열리면서 약간 이제 어떤 포텐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액션 포텐셜까지는 안 된다지만 포텐셜이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고, 최종적으로 이제 액션 포텐셜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요게 이제 여기는 근육 다발을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근육 다발이 있고
여기 이제 근육 세포인 거죠. 근육 다발이 있는 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뭐 그물처럼 있는 뭐 이런 거가 있잖아요. 그물처럼 있는 거 이거가 이제 사포플라즈믹 레티큘럼이라고 하는 우리가 뭐 엔도플라즈믹 레티큘럼 하고 소포체잖아요. 소포체. 이거는 이제 근육의 근육세포에 특화적으로 있는 그런 기관이 되겠는데 요 안에 칼슘들이 많이 이제 안에 축적이 되어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요 근육 그 구조에서 볼 때 요 T튜브라는 뭐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세로로 이렇게 하는 통로 같은 게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도 이런 액션 포텐셜이 전달이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이제 신경 신호가 근육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전달이 되게 되면은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거는 요 이제 요 사포플라즈믹 레티큘럼에 저장되어 있는 칼슘이 릴리즈가 되는 게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칼슘 릴리즈가 되는 게 이제 근이 수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그게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여기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그 뉴로머스큘러 정션에 이제 액션 포텐셜이 도달을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아까 이제 그 사포플라즈믹 레티큘럼에 그 칼슘 채널이 열려요. 칼슘 채널이 이 경우에는 이제 칼슘 채널이 열리면은 칼슘이 어떤 사이토졸 쪽으로 이렇게 릴리즈가 되겠죠. 릴리즈가 됩니다. 그러면은 요 칼슘 요 이제 근육 여러분 근육 뭐 이렇게 수축할 때 필요한 단백질 액틴과 마이오신 이거는 한 번씩은 다 들어봤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 이제 액틴 필라멘트가 있고 거기에 이제 마이오신이 이렇게 부착이 되어 있는데 마치 막 이렇게 걸어가듯이 이렇게 움직이게 되면은 이 액틴 필라멘트가 이렇게 가까워지면서 근이 수축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여러분들 한 번씩은 배웠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여기 잘 보시면은 여기 이제 여기 액틴 여기 필라멘트가 있어요, 그렇죠? 액틴 필라멘트가 있는데, 근데 얘가 칼슘이 바인딩하는 애는 보면은 트로포닌 C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트로포닌 C가 그 여기서요, 트로포닌 그죠? 트로포닌 TN이라고 하는 게 이제 트로포닌 C인데 여기에 칼슘이 붙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릴리즈가 되면 여기에 칼슘이 붙어요, 그렇죠? 근데 요 트로포닌이라는 게 TM이라고 하는 게 여기 보면은 트로포마이오신이에요, 그렇죠?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거랑 이렇게 인터랙션을 하고 있는데 칼슘이 붙으면은 뭐 컨포메이션 체인지를 여러분들 상상을 할 수가 있죠. 그러면은 요 트로포마이에이션 옆에 붙어 있는 트로포마이에이션이 이제 살짝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여기서는 주황색으로 표시하는 게 액틴 필라멘트예요. 근데 그렇게 살짝 움직이면서 여기 이제 칼슘이 없을 때 있을 때를 보여주고 하는데 요 빨간색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보통 때는 이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 여기 마이오신이 결합을 해야지만 이렇게 움직이면서 근육이 수축이 되잖아요. 근데 이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보통 때는 이 트로포마이오신이라는 거에 의해서 매스킹이 되어 있는 거죠. 딱 블락킹이 되어 있는데 칼슘이 막 이렇게 많아지게 되면은 칼슘이 트로포닌 C에 붙어서 트로포마이오신을 움직여서 그때 이제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가 노출이 되면서 마이오신이 붙어서 액틴 필라멘트가 이제 가까워지면서 수축이 일어나는 그런 메커니즘이 되겠습니다. 그 일련의 과정이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뭔가 여러분들 손한테 명령을 해보세요. 움직여. 명령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지금 그 순간에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이제 일들이 일어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근육이 움직일 때는 칼슘, 칼슘 채널, 사코플라즈믹 레티큘럼에서 칼슘 채널이 열리는 게 가장 중요한 이제 트리거가 되고, 얘는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 액틴에 있는 마이오신 바인딩 사이트를 노출하는 효과를 일으켜서 근육이 수축된다는 게 기본적인 내용이었습니다. 되시겠죠? 그래서 지금 뭐 신경 전달이라든지 신경 전달을 통해서 근육이 움직이는 것인지 이럴 때 다 그 아연 채널들이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게 굉장히 이제 중요하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느낄 수가 있으시죠? 네?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뭐 그레디언트 채널들이 잘 작동을 해가지고 잘 열리고 닫히고 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아프고 지금 심장도 그냥 가만히 잘 뛰고 있잖아요. 심장아 뛰어라
할 때만 뛰면 정말 큰일 나겠죠. 그렇죠? 딴 생각할 때는 심장이 멎고 막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감사하게도 이런 것들은 알아서 막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이제 잘 안 될 때, 제대로 조절이 안 될 때 이제 뭐 무슨 질병 같은 게 발생을 하겠죠. 그 중에 하나가 롱 QT 신드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여러 심장 그 각동하는 걸 이제 모니터링 해가지고 웨이브, 뭐 P 웨이브, R, T 웨이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니터링을 할 수가 있는데 각동하는 거를 이제 이게 정상적인 커브예요. 근데 보시면은 여기는 요 T 웨이브 쪽이 되게 길어졌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Q 지점에서부터 요 T까지가 길어지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롱 QT 신드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장이 뛸 때 이렇게 컨트랙션이 계속 돼야 되는데 이제 컨트랙션 된 다음에 다시 될 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래서 셀 투 셀 베리에이션, 리커버리 할 때 이제 베리에이션이 생기고 그래갖고 어리드미아.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제 부정맥 이런 거 많이 들어봤죠? 부정맥, 심장이 활동이 탁탁 뛰는 게 아니라 조금 건너뛰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제 굉장히 위험하죠, 사실은. 이제 부정맥 이런 것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의 이유가 이런 이제 포타슘이나 소디움 채널 같은 게 이제 문제가 생기면, 그렇죠? 뭔가 이런 아까 봤던 그런 신경 전달 이런 것들이 근수축 이런 것들이 이제 규칙적으로 안 돼가지고 이런 부정맥 같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채널들이 잘 조절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또 뭐 하나 심장병이죠. 뭔가 인헤리티드니까 뭔가 이제 뭐 유전적으로 뭐 심장 페일리어가 있는 그런 질병 중에 하나의 원인으로 뭐 사코플라즘 레티큘럼에서의 아까 칼슘 채널 굉장히 중요했잖아요, 그렇죠? 칼슘 채널이 굉장히 중요했는데 이게 이제 이거의 레귤레이션에 뭔가 뮤테이션이 되면서 뭐 심장병이 생기는 그런 선천적인 심장병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뭔가 칼슘 어떤 여기 레귤러토리 이제 프로틴이 있어요. 아까 이제 칼슘 여기 이제 펌프가 있는데 칼슘 펌프가 있는데 어떤 레귤러토리 프로틴이 있어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좀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얘가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여기 레귤러토리 프로틴이 요거에 의해서 이제 포스포레이션이 됐어요. 우리 저번에 옛날에 암노산 할 때 뭐 이렇게 단백질 그 암노산 레시두에 포스포레이션,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는 것들이 어떤 신호 전달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던 게 기억이 나시죠? 그렇죠? 그래서 어떤 레시두들이 중요했었어요. 그때 그런 효소를 우리가 카이네이즈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렇죠? 카이네이즈가 보통 포스페이션 할 수 있는 게 무슨 그룹이었어요? OH 그룹이 있는 거. 그리고 뭐가 있었어요? 암노산이. OH 그룹이 있는 암노산이 OH 그룹이 있는 암노산? 하이독식이 있는 암노산? 응? 배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때 대답 잘했던 것 같은데. OH 그룹 하이독식이 있는 암노산. 세린, 또 트레오닌, 또 하나 더 OH 그룹이에요. 타이로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 이제 암노산 이제 단백질 체인에서 그런 레시두들 중에 뭐 일부가 이제 카이네이즈라는 엔자임에서 포스페이션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페이트 그룹이 뭐 네스페이트가 막 붙으면 당연히 모양이 바뀌겠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제 신호 전달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그런 하나의 예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요 레귤러토리 프로틴을 이제 포스페이션을 하게 되면 인산화를 하게 되면은 이게 이제 칼슘 채널이 열려갖고 밖으로 이렇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아까 근수축 이런 거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었는데. 그 뮤턴트예요. 여기는 레귤러토리 프로틴이 뮤테이션이 돼가지고 인산화가 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칼슘 펌프가 이제 블락이 되고 하면은 이게 제대로 근수축할 때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심장 질환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 하여튼간 이런 이제 그런 펌프나 뭐 좀 채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을 하는 것들이 신경 전달이나 아니면 심장도 정말 근수축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니까 이런 거에 조절에 있어서 굉장히 이제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이런 뭐 이렇게 트랜스포터들이 중요한 작용 중에 하나로 뉴트리언트 영양 성분이 이제 이동되는 것을 하나를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장에 있는 그 장을 그 겉표면 세포를 우리가 이제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합니다. 장, 뭐 상피세포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뿐만 아니라 그 우리 몸의 그 겉표면 밖으로 노출된 표면을 이루는 세포들을 다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인터널 오간도 사실은 다 입을 통해서 안으로 밖으로 노출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걸 둘러싼 건 다 에피텔리얼 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장에 인테스티널 에피텔리움이 있는데 얘는 되게 영양분 흡수를 많이 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표면적을 되게 넓게 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마이크로빌라이 같은 형태가 이렇게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세포에 정말 이렇게 길쭉길쭉 나와 있으니까 표면적이 굉장히 넓잖아요. 그렇죠? 그냥 일직선으로 쭉 되어 있는 것보다 표면적이 엄청 넓으니까 거기를 통해서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할 때 굉장히 유용한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장 상피 세포들은 굉장히 옆에 세포하고 아주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뭐 이렇게 타이트한 정션이 여기서 타입 정션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이 헐렁헐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장에 뭔가 밖에 있는 물질이 안으로 막 새겠죠. 안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커다란 물질들이 그냥 막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장 세포는 굉장히 매끈하게, 그렇죠? 딱 타이트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안쪽에 여기 매트릭스 인테스티널 플루이드 요거는 그냥 장에 더 우리 몸 쪽에 있는 거가 되는데 여기 이제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가 에피텔리얼 셀을 이제 서포트하고 있는 이런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익스트라셀러 매트릭스라는 말 들어봤어요 혹시? 말 그대로 익스트라셀러니까 뭐예요? 세포 밖에 있는 매트릭스 우리 매트릭스 매트릭스 그냥 뭔가 층이에요. 그냥 층인데 예를 들어서 콜라겐 같은 이런 단백질 피브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이제 쌓여 있는 그런 것들을 이제 엑스트라셀러 매트릭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음식을 먹었을 때 그죠 영양분들이 어떻게 이 에피텔리얼 셀을 우리가 사람 같은 경우 이제 먹으면 장에서 흡수가 되니까 그걸 통해서 실제적으로 우리 이제 몸 안에까지 세포까지 전달이 되는지 그 과정을 여기서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스티널 사이드 이쪽에 같은 경우에는 글루코즈 아까 이제 그 소디움 그레디언트에 의해서 같이 코트랜스포트를 통해서 글루코즈가 업테이크 되는 걸 우리 봤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글루코즈 농도가 낮지만 소디움 그레디언트를 통해서 안으로 이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테스티널 세포 안으로 들어왔죠. 이거는 소디움하고 글루코즈의 코트랜스포터를 통해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이쪽에 그다음에 우리 뭐 소디움 포타슘 펌프는 계속 이런 그레디언트를 만들어내는 가 되는 거고 요 안쪽 이제 이게 몸 안쪽인 거예요. 요 안쪽에는 캐리어 프로틴이 이제 글루코즈를 또 안쪽으로 더 이렇게 들여보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 더 농도가 높으니까 이제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가니까 글루코즈 캐리어가 있으면 되겠죠. 요 장에서 오는 거는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가는 셈이니까 어떤 액티브한 펌프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봤던 이제 글루코즈 펌프도 있고 캐리어도 있었잖아요. 이거는 이제 패시브한 거고 이거는 액티브한 거고 이제 이런 거의 작용에 의해서 농도에 뭐 낮은 데서 높은 데로 갈 때는 펌프가 필요하고 높은 데서 낮은 데로 갈 때는 그냥 캐리어면 되는 거죠. 이제 그런 작용들에 의해서 글루코즈가 우리 몸 안으로 쭉 이동이 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모세 혈관에 들어가서 온몸을 따라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제 모든 세포한테 글루코즈를 제공을 해주겠죠. 그렇죠? 이렇게 이제 그 영양분이 흡수가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간단하게 여기서 좀 한번 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나오는 거는
워터 밸런스가 되겠습니다. 물의 밸런스.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 뭐 이렇게 삼투압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좀 많이 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물이 이제 그 뭐 이렇게 멤브레인을 따라서 이제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그 전체의 솔루스의 농도를 이제 뭐 일정하게 하는 방향으로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삼투압은. 그래서 여러분 뭐 잘 아는 김치 절일 때 그거를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물이 이제 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 그 멤브레인에 따라서 물이 이동하는 걸 우리가 이제 오스모시스 삼투 현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밸런스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더 이상 물이 이제 이동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만약에 이제 뭐 그냥 밸런스가 잘 이루어진 상황이다. 그래서 안팎에 물의 어떻게 보면 물의 농도의 개념을 생각하면 되죠. 물 농도가 이제 일정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를 맹물에다 넣었다. 그렇죠? 맹물에다 적혈구를 맹물에다 탁 집어넣었다. 라고 하면은 어떻게 돼요? 솔루스의 농도가 세포 안이 훨씬 높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안으로 들어오려고 하겠죠. 그렇죠? 농도를 이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그럼 물이 안으로 들어와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세포가 팽창을 하겠죠. 그래서 너무 많으면 터져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뭐 실험을 하면서 애니멀셀 같은 거를 이제 터트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런 오스모틱 라이시스를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솔루스 농도가 낮은 뭐 물 같은 데다가 넣으면 얘가 그냥 터져버리는 거죠. 오스모시스에 의해서 이제 그렇게 될 수가 있고 반대로 아주 이제 짠 물에 그렇죠? 짠 물에 담갔다. 라고 하면은 바깥의 저 솔루스의 농도가 더 이제 높기 때문에 얘네들이 물이 밖으로 나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물이 빠져나가면 어떻게 돼요? 세포가 쪼글쪼글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현미경 사진을 보면은 이게 정상적인 적혈구인데 짠물에 담그면은 이렇게 이제 쪼글쪼글해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김치 담글 때 똑같은 거죠. 소금물에 배추를 담그면 어떻게 돼요? 물이 밖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바깥에 너무 물이 부족해 불쌍해 하면서 이제 안에 배추 안에 있던 물이 밖으로 나가면서 배추가 이렇게 그렇죠? 물이 없어지면서 이렇게 쪼그라드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그게 이제 오스모시스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세포 안의 오스모틱 밸런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이제 그 아이언 컨센트레이션을 봤는데 소디움하고 클로라이드가 다 밖에 많아요. 그렇죠? 밖에 많은데 얘네들이 어떻게 밸런스를 이룰까 하면은 사실은 세포 안에 다른 게 있기 때문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세포 안에는 뭐 단백질도 있고 암노산도 있고 다양한 어떤 메타볼라이트 스몰 몰레큘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거에 의해서 이제 밸런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오스모틱 밸런스에서는 개수가 중요하잖아요. 몰레큘 개수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는 아이온들은 세포 밖에 많지만 이제 세포 안에서 그런 밸런스를 맞춰줄 수 있는 그런 다른 물질들이 있어서 오스모시스가 유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뭐 그 사람 몸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은 75kg 정도 되는 그런 뭐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 중에 물이 45리터가 되는 거죠. 물 대부분 다 물인 거예요, 그렇죠? 물 구성하는 계속 뭐 수용액에서의 어떤 오가니제이션 그 처음부터 배웠었잖아요. 다 물이에요. 45리터 엄청나게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이제 30리터가 인트라셀룰라 세포 안에 있는 물이 30리터 엄청 많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혈액에 있는 게 3.75리터 되는 거고 익스트라셀룰라 플루이드라는 거는 아까 이제 세포하고 세포 사이에 공간에 있는 거 그게 이제 11.25리터인데 얘네들이 세임 솔루트 같은 오스모틱 밸런스를 이루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블러드 플라즈마하고 세포 사이를 메우고 있는 액체하고는 같은 솔루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뭐 정상적인 대사를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워터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한데 거기랑 관련된 몇 가지 이제 사례들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이제 락토즈 인톨러런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혹시 이제 우유 먹으면 배 아픈 사람들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락토즈가 뭐예요? 락토즈가 이제 갈락토아즈하고 글루토즈가 연결된 다이사카라이드잖아요. 근데 그걸 분해할 수 있는 그런 엔자임이 없으면 걔가 이제 분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분해가 안 되면은 뭔가 이제 분해가 되면은 글루코즈, 갈락토즈가 다 아까 그쵸? 장 통해서 안으로 들어올 텐데 그냥 뭔가 분해가 안 되는 몰레큘들이 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가 좀 뭔가 이렇게 솔루션이 많이 있구나. 그럼 이제 물이 밖으로 나가는 그러면 장 안으로 나가는 거죠. 몸 안에 있던 물이 장 안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설사가 나는 거가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 이제 장 안에는 굉장히 많은 박테리아들이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은 종류의 이제 장내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걔네들이 이제 락토즈를 또 대사를 합니다. 대사를 하면서 걔네들이 이제 가스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좀 가스가 발생하고 설사가 나고 이런 현상이 이제 발생하는 게 락토즈 인톨런스라는 거. 이건 이제 오스모시스랑 관련된 증상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 마그네슘 락서티브가 뭐죠? 우리 저기 변비약 할 때 이거 마그네슘 농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럼 여러분 상상할 수 있죠. 마그네슘을 많이 먹었어요. 그럼 장에 마그네슘 아연이 농도가 높죠. 그럼 어떻게 하려고 그럴게요? 몸 안에 있는 게 또 물이 장으로 막 나가겠죠. 그러면은 이제 변비가 약간 좀 이렇게 좀 해소되는 물을 물이 좀 많아져 장이 많아져가지고 변비가 해소되는 그런 것도 또 오스모시스랑 관련된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스틱 파이브로시스라는 어떤 유전병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클로라이드 아연 채널의 뮤테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물 시크션이 좀 덜 되고 이러면서 이렇게 허파라든지 이런데 이제 뮤커스 끈적끈적한 뮤커스가 현상이 됩니다. 근데 사실은 뮤커스가 이런 물이 안 나가서 그럴 것도 있지만 여기에 이제 감염된 박테리아가 죽어갖고 DNA가 막 나오고 그래가지고 이제 끈적끈적해지게 되는데 사실 처음에 최초의 원인은 이런 클로라이드 채널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굉장히 치사율이 높은 그런 질병인데 이런 것들도 오스모시스랑 관련이 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바이오테크놀로지랑 연관이 생각해 볼 때 우리가 리하이드레이션 테라피를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데 우리 다이아리아 설사는 사실 여러분들 음식 좀 잘못 먹으면 설사하고 그래서 별거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1년에 200만 명 정도의 아이들이 디하이드레이션으로 이제 사망을 한다고 해요. 굉장히 이제 설사가 그렇죠? 위생이 안 좋고 이럴 때는 굉장히 이제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려면 이제 수분 섭취를 해야 되겠는데 설사가 나면은 그걸 원인을 제거를 해야 되겠지만 일단 1차적으로는 빨리 수분 섭취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물을 그냥 맹물을 먹는 것보다는 약간 어떤 아연들이 들어있는 그런 물을 먹으면은 좀 더 흡수가 잘 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걸 먹으면은 걔네들이 흡수가 되면서 물이 같이 흡수가 돼서 더 잘 들어온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스포츠 드링크 같은 게 약간 찝찝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들어있어서 같이 섭취를 하게 되면 맹물보다는 흡수가 잘 되게 하는 그런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락토즈 인톨런스가 락테이즈 그쵸? 효소가 없기 때문에 발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도 편안하게 먹을 수 있는 이거 소화가 잘 되는 우유, 속피난 우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예 효소를 처리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락토즈를 없애거나 그렇게 되면은 우유에 락토즈가 없으면 문제가 안 생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로 이제 응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생물체들 그래서 우리 이거 배우는 것들이 다 우리 생활하고 많이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좀 할게요.